(5분) 동안의 통찰. 나는 자본주의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의식을 가지던 중 일찍이 자본주의의 패망을 예언했던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막상 고전인 자본론을 정독해보고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분명히 틀렸기 때문이다. 과연 그의 이론은 무엇이 틀렸을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붕괴될 거라고 본 이론의 핵심은 잉여 가치론이다. 쉽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일단 어떤 물건이든 스스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해 상품이 됨으로써 발현된다. 이 과정에서 잉여 가치라는 게 생성되고 자본가는 이 잉여 가치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 헌데 마르크스는 이 잉여 가치가 오로지 노동자의 노동력에 의해서만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니 자본가들이 부자가 되려고 할수록 노동자들은 적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소비력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과잉 생산 대비 소비 부족으로 자본가의 이윤율은 점차 하락하여 구조적 모순으로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거다. 이 설명은 일단 철학적 전제가 틀렸다. 첫째, 어떠한 것도 스스로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 않다. 1975년 미국에서 광고업을 하던 게리 달은 사람들이 손이 많이 가는 반려견을 키우기 귀찮아하는 것에 착안해 손이 가지 않는 일명 애완돌이라는 것을 만들어 팔았다. 말 그대로 그냥 돌멩이를 그럴듯한 설명서와 함께 포장해서 판 것인데 이것이 대박이 났다. 300명 이상의 인부를 고용해 총 150만 개를 팔아 100만 장자가 된 것이다. 돌멩이의 개당 가격이 3.95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물가 수준으로 약 영화 2편을 볼 수 있는 가격이었다. 돌 하나에 더해진 노동치고는 꽤나 비싸게 팔린 것이다. 그러니 상품의 가치는 돌멩이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가 노동력으로 발현된 것이 아니라 마케팅과 아이디어에 의해 발현된 것이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돌을 판 것이 아니라 유머를 판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천재지변 등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금덩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반면 위급 상황 시 탈출의 핵심 재료가 될 클립 한 개가 있다면 이는 목숨값이 될 수도 있다. 한마디로 가치라는 것은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환경 변화와 소비하는 자의 니즈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잉여 가치는 결코 노동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관광지에서 한 보석상이 휴가를 가면서 직원에게 특정 보석을 할인해서 팔도록 지시하였다. 헌데 직원이 실수로 지시를 적어놓은 노트를 잘못 보고는 할인이 아니라 더 비싸게 가격을 올려놨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 오히려 다른 보석보다 해당 보석이 훨씬 많이 팔리게 된다. 이 사례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런 경우는 미술품이나 명품 브랜드가 비싸게 팔리는 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잉여 가치는 직원의 어떠한 노동도 없이 증폭되었기에 결코 노동력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없다. 실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이론이라 하여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희소성 그리고 수요가 가격과 소비력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의 이론은 상품이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널리 유통되고 그 생산 기술이 공개된 상태에서 상품성이 노동력에 의존한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즉, 그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것. 그런데 상당히 치밀한 논리력의 소유자이며 위대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그가 단지 관찰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놓쳤던 걸까? 이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살던 19세기 초의 노동 환경은 처참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7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15시간에서 30시간 노예 학대에 가까운 노동 착취가 행해졌다. 당시 나름의 입법으로 이런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온갖 편법과 인맥을 활용해 고발에 대응하며 노동 착취를 이어나갔다. 이런 일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많은 노동자들은 온갖 폐질환과 위장병 등으로 죽어나갔다. 그야말로 자본가들의 욕망 앞에 인권 유린과 아동 학대, 사실상의 살인이 방조된 것이다. 그러니 이런 현실 앞에서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원리가 자연적 속성에 가깝다들지 인간 본성 때문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었으리라. 그는 죽도록 일을 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현상에 분개하였다. 노동력의 가치는 보다 고평가받아야 마땅했다. 당시 온갖 편법을 일삼는 이들 앞에 만약 가치 개념이 노동력보다는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면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었던 거다. 물론 실제로 마르크스가 정의로운 마음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단지 관찰력 부족으로 놓친 건지 진실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나는 마르크스를 통해 분명히 한 가지를 배웠다. 상황에 따라 객관적 사실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강조해서 어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에 굳이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2025년 마르크스가 예견한 자본주의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말한 대로 그의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론이었던 연유가 크다. 하지만 그동안 임금과 복지제도의 개선,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 금융상품의 발전 등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여러 위기에 대처한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한마디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며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고로 자본주의가 가장 최선이다. 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다. 더욱이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한쪽을 악인 듯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대체로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자본 축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론은 당시 산업 현장의 폐단을 고발하는 내용에 상당한 지분을 할애하고 있다. 분명한 건 현재에도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심각한 부작용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로 이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은 꼭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